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전생이라는 주제. 특히 현재와 전생 업식의 관계라는 글을 보면서요. 아, 단순히 그냥 궁금해서 전생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우리한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거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전생에 대한 호기심. 그렇죠. 물론 그래서도 잠깐 나오지만 전생 기억으로 어떤 신체 증상이나 공포증 같은 게 나아지는 그런 치료적인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네,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긴 하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요. 정말 순수한 호기심. 그냥 내가 과거에 뭐였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전생을 알아보려는 것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요. 이 글이 딱 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좀 재미있는 지점은 그런 호기심만으로 전생을 아는 건 지금 내가 겪는 어떤 괴로움 해결에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요. 네, 오히려 뭐랄까. 내가 과거에 이런 원인을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겪는구나 하는 그 정도의 암. 인과관계에 대한 어렴풋한 이해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은 꽤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저 알았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인과를 이해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막연한 궁금증 해소랑은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글쓴이분의 개인적인 경험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호기심 때문에 최면 세션까지 받으셨는데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기가 과거의 수행자였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삶의 어떤 고민이나 괴로움 해결에는 별로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부터 이어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 그래서는 이걸 업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업식이요? 네. 네. 네, 그게 현재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이 궁금하다면 굳이 막 과거로 갈 필요 없이 지금 당신이 자주 하는 생각, 또 자주 느끼는 감정, 뭐 반복하는 행동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요. 네, 그런 걸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과거에 이랬을 수 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식이라는 게 뭐랄까 아주 오래된 습관 같은 건데 그렇죠. 뿌리 깊은 습관이죠. 그게 이미 지금 내 모습에 내 생각이나 행동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굳이 과거를 막 파헤치기보다는 현재의 나를 잘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상황만 되면 내가 꼭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패턴 자체가 과거로부터 이어진 억식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글은 전생이 궁금하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쓰기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에 당신을 좀 깊이 들여다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당신이 자주 하는 생각들, 아니면 뭐 느끼는 감정들, 인간관계에서 자꾸 반복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카르마, 즉 업식의 아주 생생한 증거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로부터 이어진 그 매듭을 푸는 진짜 실제적인 행위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현재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거네요. 과거의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그냥 막연하게 전생 탓인가?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지금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걸 변화시키려고 뭐라도 해보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다. 뭐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맞아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삶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자꾸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식을 정화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정화의 과정이요? 네. 그래서 이 글은 전생에 대한 호기심 충족보다는 현재 삶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 노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 글은 전생에 대한 어떤 막연한 호기심을 쫓기보다는 지금 바로 여기, 당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패턴 속에 이미 숨어 있는 그 업식을 잘 알아차리고 현재의 삶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는 현재 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관점이죠.
네, 그렇죠. 이 관점,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이 글의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정말 과거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이라면 단순히 과거가 궁금하다는 것을 넘어서서요.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당신의 삶에서 특별히 좀 주목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나 습관은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전생의 업식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 한 분께서 보내주신 글 영혼, 윤회, 그리고 깨달음의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혼이나 윤회 같은 개념을 아는 것과 실제 삶에서 느끼는 괴로움 사이의 관계, 여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식과 체험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맞아요. 글쓴이가 영혼을 직접 경험한 건 아니래요. 하지만 책을 통해서 영혼이 몸 안에 있다가 사후에는 비처럼 떠다닌다, 이런 개념을 알게 됐다고 해요. 아, 그런 개념들이요? 네. 20대 초반에 행복을 찾으려고 영혼들의 여행이나 웰컴 투 지구별 같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뉴에이지 서적들이군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현재의 고통은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내가 선택한 거고 지구는 영혼이 배우는 학교다, 이런 개념을 접한 거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중요한 결정은 정해져 있고, 사소한 건 자유의지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꽤 위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틀을 제공하니까요. 근데 글쓴이는 그 위안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죠. 네, 바로 그 점이에요. 책을 읽을 때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돌아서서 힘든 현실을 딱 마주하면 그 개념들이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부딪히는 현실의 무게는 다르니까요. 심지어 이 고통을 내가 계획했다니 하면서 과거의 영혼 상태의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참 솔직하다고 느꼈어요. 원망까지 했다는 걸 보면 그만큼 괴로움이 컸다는 거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나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현실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는 깨달음인 거죠. 글쓴이나 이걸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미봉책. 임시방편이었다는 거죠.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더 깊은 차원, 그러니까 깨달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카르마, 업보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나오죠. 영혼, 윤회계 믿으면 자연스럽게 카르마 개념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인과응보. 이게 또 좋은 점도 있다고 봤어요. 남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악의 없이 살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유도하니까요. 하지만 글쓴이는 여기서도 또 한 번 강조해요. 어떤 점을요? 영혼이든 윤회든 전생이든 카르마든 이게 다 직접 경험하거나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머릿속의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럴듯해도 개념은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런 개념들을 아는 것만으로 내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단 그 개념들은 잠시 옆에 두고 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라면 뭘까요? 바로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 같은 거요. 깨달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이요? 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걸 넘어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이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 감정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불안한 생각이 확 올라올 때 내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에 푹 빠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금 불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 불안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현상을 관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개념을 아는 것과는 다른 실제적인 체험의 영역이죠. 듣고 보니 뉴에이지 책이 나쁘다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글쓴이도 책 자체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만 그게 마음 공부 여정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마다 길도 다르고 속도도 다를 테니까요. 네, 맞아요.
결국 자신에게 맞는 길,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삶을 실제 삶의 변화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아요. 핵심은 역시 삶에서 깨달음, 즉 체험으로 나아가는 거군요. 네. 이 글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와 평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연습, 그리고 나라는 생각에 갇히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식이 진짜 지혜가 되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혼과 윤회에 대한 삶이 가진 의미와 한계,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체험적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식이 문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당장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뭐가 있을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겠죠. 그럼요. 예를 들면 지금 딱 1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가만히 느껴보는 것,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사주, 전생, 그리고 운명에 대한 발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궁금해하시잖아요. 사주, 팔자. 이게 과연 전생이나 운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자료 속에 담긴 그 흥미로운 관점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사주를 거의 정해진 운명 이렇게 여기는 시각도 있고 또 저자 본인도 약간 사주대로 사는 것 같다. 이런 경험담도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사주가 진짜 운명하고 관련이 깊다면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 전생과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자료는 뭐라고 하나요? 네,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자료는 소위 그 뉴에이지 영성이나 최면 연구 같은 분야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을 좀 소개해요. 개인의 영혼이요. 카르마 균형이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번 생의 주요 경험들, 예를 들면 죽는 날짜나 가족, 배우자, 직업 같은 거요. 이런 걸 어느 정도 계획하고 태어난다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계획을 하고 온다. 와, 이거 진짜 좀 놀라운 생각인데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 따르면 더 놀라운 건 이런 계획의 어떤 얼개가 사주팔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저자는 사주를 그냥 점치는 거 이상으로 보는 거네요. 이번 생의 대략적인 지도이면서 동시에 지난 생의 결과표다. 이렇게요. 네, 정확합니다. 운명을 그냥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과거 원인이랑 현재 결과를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거죠. 진단 도구처럼요. 아, 진단도구.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런데 그 연결 방식이 단순하진 않다고요? 네, 그 점을 자료에서 강조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전생에 여성을 되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이번 생에는 정반대로 여성 인권을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싸우는 활동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 정반대로요? 네. 겉으로 보기엔 완전 반대 행동 같지만 더 깊이 보면 그게 과거의 잘못, 그 불균형을 해소하고 카르마적 균형을 이루려는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아, 단순히 때렸으니 맞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결과는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카르마의 작동 방식이 생각보다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재밌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관점들, 사주, 전생, 카르마, 사전계획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뭘까요? 자료는 뭘 중요하게 봐요? 이 자료가 결국 강조하는 건 제 생각에는 받아들임의 태도 같아요.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가 그 구체적인 원인을 알든 모르든 그건 분명 과거 언젠가 내가 만든 원인 때문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아, 내가 만든 원인. 네. 그래서 이게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구나 하고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그 억울함이나 분노 같은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괴로움도 좀 덜 수 있고요. 그렇죠.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을 모를 뿐이지
모든 결과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믿음. 원인을 몰라도 결과는 받아들인다. 근데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과거의 원인, 그 무의식에 쌓인 건 어떻게 하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부분에서 자료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 깊은 차원의 원인, 그러니까 무의식을 정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뭐 예를 들면 금강경 독송이나 마음 받치기, 그리고 EFT 같은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 금강경 독송, 마음 받치기, EFT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금강경 독송은 잘 아시다시피 불교 경전을 소리내 읽는 수행이고요. 마음 받치기는 약간 뭐랄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거나 어떤 대상, 뭐 신이나 부처님 같은 존재에게 온전히 맡기는 식의 수행일 수 있어요. 그리고 EFT는 감정 자유 기법이라고 해서 몸의 특정 지점을 좀 두드리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을 해소하는 그런 심리 기법 중 하나죠. 아하, 그런 방법들이 무의식 속 원인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군요. 네, 자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 참 흥미롭네요. 사주를 전생의 결과이자 현생의 이정표로 보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과거 원인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고통을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사주를 운명 예측 도구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진단 도구로 보는 시각도요. 네,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만약에 이 자료의 관점처럼 많은 것들이 과거 원인이나 어떤 영원 차원의 사전 계획에 영향을 받는다면요. 그럼 지금을 사는 나의 자유의지나 노력은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 그러네요. 다 정해진 거라면 내 노력은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해진 이정표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의 폭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 질문은 아마 각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운명, 윤회, 그리고 깨달음. 네,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운명, 윤회, 깨달음. 이게 참 무게감 있는 주제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 삶의 주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자유의지 문제랑 많이 연결되죠. 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떨 땐 또, 이게 뭔가 정해진 길이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다들 그러실 텐데. 있죠.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이라는 완전히 다른 렌즈로 이 문제들을 보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처음에는 누구나 자유의지를 믿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다 바꿀 수 있다. 네,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살다 보면 이게 꼭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오고. 그쵸. 이게 운명인가 싶은 그런 순간들. 네, 그래서 보통은 뭐랄까, 큰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디테일은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좀 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나라고 철석같이 믿는 이 몸과 마음 있잖아요. 네. 이 몸, 마음에 대한 강한 일체감, 이걸 동일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그 자유의지라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환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환상이요? 자유의지가? 여기는 동일시에서 벗어나면 몸이 그냥 저기 태워감은 장난감 로봇처럼 움직인다고 표현해요. 로봇처럼요. 감정 없이 막 기계적으로? 아니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해야 해 하는 그런 주체적인 생각이나 어떤 의도, 그런 거 없이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륵 일어난다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의지 없이도 그냥 돌아간다니? 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운명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이 몸과 마음이라는 거죠. 개별적인 경험의 주체라고 여겨지는 그것. 몸과 마음 한 정이다. 그쵸. 근데 이 모든 걸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더 근원적인 의식. 자료에서 말하는 그 참나. 참나. 네, 이 참나는 몸과 마음의 경험이랑은 별개로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운명이나 윤회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의 내용물이 아니라 그냥 그 바탕이다. 네, 정확합니다. 경험이 펼쳐지는 스크린 같은 거죠.
이 참나라는 게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자료에서 꿈 비유를 들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이해하기 좋죠. 꿈꿀 때 보면 꿈속에 분명 나도 있고 세상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꿈속 주인공한테 완전 빠져 있죠. 맞아요. 그 꿈 전체를 꾸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꿈꾸는 자의 존재는 거의 의식 못하잖아요. 네. 바로 그 꿈꾸는 자의 자리가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참나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꿈에서 깨도 여전히 나라는 느낌? 세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꿈이던 현실이던 그 모든 경험 내용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 그게 진짜 나라는 통찰인 거죠. 아하. 그럼 여러 꿈을 꾸는 걸 윤회에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생, 다음 생 이렇게. 네, 뭐 그렇게 비유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어디까지나 몸과 마음 차원의 이야기고 이 참나 자체는 윤회하는 게 아니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육체의 죽음도 나의 끝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육체가 사라지면 내가 있다는 그 개별적인 의식은 잠깐 가려질 수 있어도 이 모든 걸 아는 근원적인 참나 자체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는 거죠. 태어나고 죽는 건 그냥 몸일 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진짜 나는 절대로 상처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이 몸과 마음 차원의 어떤 반응일 뿐이고 참나는 그냥 그걸 초연하게 알아차릴 뿐이라는 거죠. 그럼 운명이나 윤회, 심지어 영혼 같은 개념들도 결국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깨달음은 그런 개념적인 틀 자체를 넘어선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현실의 결함은 너무 생생하잖아요. 이게 그냥 몸과 마음의 반응일 뿐이라고 해도 그걸 겪는 나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점도 자료에서 다루는데요. 괴로움의 뿌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저항에 있다고 봐요. 저항이요? 네.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일단 필요한 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수용. 그냥 받아들여라. 이게 근데 그냥 체념하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혹은 끌어당겼을까? 이렇게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안을 먼저 본다. 네. 그렇게 내면의 저항을 내려놓고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거나 아니면 상황을 보는 내 관점이 달라져서 더 이상 문제처럼 안 느껴지거나 심지어는 정말로 외부 상황 자체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와, 깊네요. 결국 내 마음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런 통찰을 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운명, 윤회,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몸과 마음 너머의 참나라는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어온 자유의지, 운명,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 결국 핵심은 그 인식의 전환인 것 같아요. 계속 변하는 생각, 감정, 몸 상태를 나라고 여기는 데서 한 발 물러나서 그 모든 걸 그저 조용히 알아차리고 있는 원래부터 완전하고 자유로운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 여정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일상 속에서 문득 막 시끄러운 생각이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요, 한 발짝 딱 물러나서 그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순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참나를 언뜻 엿보는 그런 찰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개인의 상당히 깊은 내면 여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최면 상담사의 여정, 좌절과 성장의 기록이라는 글인데요. 제목 그대로 한 분이 최면 상담사가 되기까지 겪었던 그 과정, 좌절과 성장을 다루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일대기는 아니고요. 한번 깊이 자리 잡은 신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좀 흔들고 또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전환점들을 좀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이 초등학교 때 축구공 맞은 사건이었다는 게 참 뭐랄까 인상 깊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데
그게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믿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친구랑 다투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안경이 부러졌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글쓴이의 느낌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 편만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공부를 잘해야만 내가 인정받고 살아남는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핵심 신념이 딱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성적 이퀄 나 자신? 이런 공식이 그냥 확 박혀버린 거군요. 그럼 뭐 외부 평가에 자기 가치를 다 맡겨버렸으니까 실패하면 그냥 속수무책이었겠네요.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유명한 강남 8학군.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거기서 성적이 떨어지니까 자존감도 그냥 같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성적이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던 거죠. 대인관계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결국에는 수능에 집중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자퇴를 한 거죠. 다고요? 초반에는 막 몰입하다가 또다시 극심한 슬럼프가 왔다고 무기력해지고 공부는 아예 선 놓고 그때는 그게 뭐 우울 증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23살에 다시 도전했을 때도 비슷한 패턴으로 실패했고요. 네, 이 반복되는 실패 뒤에는 사실 완벽주의라는 게 숨어 있었어요.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글쓴이가 스스로를 망치는 것에 대한 은밀한 만족감을 느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스스로를 망치는 만족감이요? 그게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실패했는데 만족감을 느낀다? 그렇죠. 이게 어쩌면 그 부정적인 자기애언 있잖아요. 난 역시 안 돼. 이게 실현될 때 느끼는 묘한 안도감 같은 걸 수 있어요. 뭐랄까 에고라고 부르는 그 상처 입은 자아가 거봐. 내 말이 맞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익숙한 실패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죠. 변화가 두려우니까요. 그렇군요. 그 이후로는 뭐 게임 중독, 도피성 어학연수, 군대 조기 입대, 대학 중퇴, 진짜 20대 초중반은 완전 방황의 연속이었네요. 계속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바로 이 극심한 괴로움의 시간이 역설적이게도 전환적이 된 겁니다. 이제 더는 피할 곳이 없다. 이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기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흔히 말하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신념,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한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믿음 체계에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이 깨달음이 그럼 구체적인 행동 변화로도 이어졌나요? 일단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기술을 배우자 해고 치기공과에 갔어요. 근데 그것도 딱 맞는 길은 아니었던 거죠. 근무 환경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생기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29살 때 정말 진정한 길을 찾고 싶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저를 써달라 이거였죠? 이게 정말 뭔가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자기 생각만 하던 것에서 확 벗어나는 순간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신의 그 길고 길었던 괴로움, 또 그걸 극복해온 과정, 그리고 마음 공부를 통해 얻은 통찰들.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겠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길,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고 최면이라는 도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엔 공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나 자체로 가치 있어. 이걸 받아들이고 또 타인을 돕는 삶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찾으면서 인생의 돌파구가 열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팠던 상처와 좌절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 거죠. 참 놀라운 여정이에요.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한 최면 상담사가 되기까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시작된 그 신념의 굴레를 벗어나서 여러 방황 끝에 자신만의 길을 찾고 타인을 돕게 되기까지의 그 깊은 과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글쓴이는 이 모든 시간이 결국 준비 과정이었다고 하죠. 네, 글쓴이는 이걸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여러분을 어떤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글처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아주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길로 이끌기 위한 그런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일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요, 당신의 아주 깊은 마음 공부 여정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들려 있습니다. 보니까 20대부터 지금까지 접하신 책, 또 스승님들, 가르침들, 이런 걸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오신 그 과정에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아, 네. 흥미로운 기록이네요. 네. 자료를 쭉 보니까요, 법륜 스님의 그런 현실적인 조언부터 시작해서 영혼들의 여행 같은 영적인 탐구, 또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연구, 에크하르트 톨레의 현재 순간 가르침, 불교의 지혜는 물론이고 심지어 호호포노포노나 EFT 같은 마음 정화 기법까지 와, 정말 폭넓게 경험하셨어요. 이야, 정말 방대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다양한 가르침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의 태도, 그리고 또 내면의 평화를 쌓아올리는 데 기여했는지 그 핵심적인 지점들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흥미로운 여정입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접근법들이 결국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각 단계에서 얻은 구체적인 통찰들, 그게 뭐였는지 주목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첫 걸음은 역시 법륜 스님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니까 스님의 직문즉서를 꾸준히 들으면서 마른 스펀지처럼 지혜를 흡수하셨다고 적어주셨잖아요. 아, 그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네. 특히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냥 그럴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관점. 그걸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어떤 실용적인 힘을 얻으셨다고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문제들을 막 개인적인 공격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게 하는 거잖아요. 아주 단단한 현실적인 기반을 그걸로 마련하신 셈이군요. 네, 그렇죠. 이런 기반 위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신 것 같아요. 바로 영혼, 전생, 윤회, 그리고 카르마 같은 좀 더 큰 그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맞아요. 광우 스님이나 영혼들의 여행 시리즈, 또 박쥐니어 작가 책들, 이런 걸 통해서 이생이라는 게 영혼의 성장을 위한 어떤 계획된 여정이다. 이런 이해에 도달하셨어요. 네, 그 이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번 생에 주어진 카르마를 내가 잘 해소하고 정말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삶의 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목적의식 자체가 달라진 거네요. 네, 맞아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삶을 훨씬 더 큰 시간적인 관점, 그러니까 윤회라는 반복되는 생의 순환 속에서, 그리고 카르마, 즉 행위와 그 결과의 법칙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게 아마 이후에 더 깊은 탐구를 위한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같은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으로 시야가 확장되고요. 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그 의식지도 연구 있잖아요. 그게 행복의 기초부터 깨달음의 상태까지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어떤 틀을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식 수준에 대한 이해. 네, 그리고 이어서 에크하르트 톨레, 라마나 마하리시,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같은 이런 스승들을 통해서 비이원론,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깊은 통찰. 네, 비이원론, non-duality. 네, 그리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그 평화의 길. 이런 걸 접하게 되신 거고요. 그렇죠. 비이원론 가르침은 사실 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여요. 분리감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걸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 그걸 통해서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는 길을 배우신 거죠. 아마 이때 명상이나 자기 성찰 같은 수행의 중요성도 더 깊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런 깊은 철학적 탐구랑 함께 아주 실용적인 정화 기법들도 병행하셨다는 점이에요. 네네, 그 부분. 호오포노포노 같은 거 있잖아요. 하와이 원주민들의 용서와 화해를 통한 정화법.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 네, 그걸로 내 안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정화하는 거죠. 네. 그리고 EFT,
감정 자유 기법이라고 하죠. 몸의 특정 지점을 막 두드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까지. 바로 그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깨달음의 추구만 한 게 아니라 무의식에 쌓인 감정의 찌꺼기나 오래된 신념체계, 그러니까 카르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 구체적인 도구들을 갖추신 거잖아요. 이해와 실천의 균형을 찾아가신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법륜 스님을 통해 현실에 발딛는 지혜를 얻고 또 영적인 세계관, 윤회나 카르마를 통해 삶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엔 다양한 스승들을 통해 궁극적인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향한 길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정화 기법들을 통해서 이걸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익히신 정말 체계적인 과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디딤돌이 되어주면서 알미, 삶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기록 말미에 보면 삶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복과 깨달음을 더 간절히 찾게 된 것 같다는 소회와 함께 이 모든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자체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 부처님 말씀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기 더욱 어려우며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삶을 살기는 극히 드물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정말 이 여정 자체가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아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이나 아니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여정처럼 다양한 지혜의 조각들이 어쩌면 당신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잠시 멈춰서 당신을 이끌어온 그 마음의 경향성, 그 삶에 대한 갈증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마음이 이미 당신 여정의 가장 소중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특히 수행 중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조언, 이걸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시는 초능력 혹은 신통력, 여기에 대해 좀 더 깊게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수행하다 보면 좀 신기한 경험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가 어떤 관점을 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럼 이 자료에서 뭘 가장 먼저 딱 짚고 넘어가나요? 보니까 수행 중에 나타나는 그런 신기한 현상들 있잖아요. 미래가 보인다거나 다른 사람 마음이 읽히는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일시적이다. 이걸 되게 분명히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시적이라는 거. 그리고 핵심은 이런 걸 내가 뭘 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네, 바로 그 저절로 일어난다는 인식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이게 아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에고 있잖아요. 그 함정을 피하는데 아주 결정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와, 내가 드디어 이런 능력을 얻었네. 딱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수행의 길에서 좀 멀어지고 에고만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내가 이만큼 수행했으니까 이 정도 신통력은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슬쩍 들 때. 그쵸. 이미 그게 에고가 딱 달라붙어서 내 거다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에고는 막 닭이 내세우고 싶어 하니까요. 자료에서도 그걸 되게 경계하라고 하죠. 그런데 자료를 좀 더 보니까요. 이런 현상들을 그냥 무시해. 이렇게만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 경험의 종류나 성격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무조건 다 똑같이 보진 않고요. 분별력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요. 예를 들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환영이나 감각적인 기쁨 같은 거랑 수행이 좀 깊어지면서 오는 그런 내적인 변화나 통찰, 이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다르군요. 어떻게 구분하죠, 그걸? 그 구분 기준으로 뭘 제시하냐면요. 그 경험 후에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좀 지혜로워졌는지 아니면 반대로 막 더 흥분되고 거기에 막 집착하게 됐는지 이걸 잘 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실제 생활에서 자비심이나 평정심 이런 걸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하게 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와, 신기하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현상이 딱 나타났을 때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라고 좀 안내를 하나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다 이걸 아는 거 말고 좀 더 실제적인 조언 같은 거요. 네네,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하던 수행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해서 막 의미 부여하고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호흡을 보든 연부를 하든 원래 하던 거 하라는 거죠. 아, 하던 거 계속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가능하다면 경험 있는 스승이나 좋은 도반하고 상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혼자 판단하면 또 에고한테 속기 쉬우니까요. 아, 점검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객관적인 조언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도 되게 강조해요. 너무 무리해서 수행하다 보면 헛것을 볼 수도 있으니까 휴식도 잘 취하고 건강관리도 하라는 거죠. 와, 균형이랑 점검까지. 이게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이네요. 네, 맞아요. 상당히 실질적이죠. 그럼 이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 자료가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이런 초능력이나 신통력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도구랑 목적을 헷갈리지 마라. 자료에 따르면 이런 현상들은 뭐랄까 수행 여정에서 만나는 이정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길가에 있는 신기한 돌멩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허, 중요한 건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막 집착하면 오히려 길을 잃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보고 그걸 넘어설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권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 현상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수행 중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조언, 이걸 통해서 초능력이나 신통력으로 보일 수 있는 경험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관점을 나눠봤습니다. 정말 에고의 함정을 조심하고 현상 너머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는 주로 신통력에 대한 집착의 위험성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수행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나 혹은 뭐 올바른 활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 자료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수행 안에서 이 질문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치유와 마음 공부,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담긴 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 자료에서 심리치유를 응급수술에 그리고 마음 공부를 재활 및 예방치료 혹은 그 이상에 비유한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비유 말씀이시죠? 네, 이 비유가 두 개념의 핵심적인 차이를 딱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비유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아주 적절하고 또 뭐랄까 강력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심리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리상담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주로 과거의 상처나 현재 겪는 고통 때문에 좀 약해진 자아, 에고라고 하죠. 그걸 돌보고 현실 세상 속에서 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그 힘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힘을 회복시키는 거군요. 네, 말 그대로 정말 응급수술처럼 당면한 어떤 심리적인 위기나 고통을 좀 완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응급수술이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면 심리치유의 구체적인 목표는 결국 상처 입은 자아를 다시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기 역할을 잘 해내도록 돕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상담사가 내담자의 자아 강화를 돕는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현실적인 능력. 네. 그리고 또 상담이 끝난 후에도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찾아주는 역할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렇군요. 건강한 자아 만들기, 이게 심리치유의 핵심이라면 마음 공부는 그럼 어떻게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걸까요? 재활 및 예방치료라는 비유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심리치유와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바로 자아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 초월이요? 네. 심리치유가 자아를 강화해서 현실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면 마음 공부는 우리가 나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 자아라는 관념, 그 툴 자체를 넘어서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아를 초월한다. 이게 개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이 자아 초월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까 순수의식이라는 표현도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행복이나 평화는 바로 이 자아라는 틀을 넘어서 본래의 순수의식, 영어로는 pure consciousness라고 하죠. 그 순수의식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순수의식으로서의 자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생각, 감정, 기억, 역할 이런 여러 요소가 묶인 일종의 자아 구조물 같은 건데 마음 공부는 이 구조물 너머에 있는 더 근원적이고 변하지 않는 어떤 의식 상태, 그것을 자각하는 길이라는 거죠. 아, 결국 목표 자체가 세상 속에서 건강한 나에서 나라는 관념 너머의 참된 나로 이동하는 셈입니다. 그 박표다 자르다는 점이 정말 핵심이네요. 심리치유는 현실 적응을 위한 자아 강화, 마음 공부는 자아 너머의 근원적 의식 탐구. 혹시 자료에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 심리치유를 꼭 거쳐야 마음 공부로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길이라거나 그런 언급은 없었나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위계나 순서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접근법의 목표와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아, 다르다는 점을? 네. 마치 응급수술과 장기적인 건강관리 또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처럼요. 물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자아 초월을 거는 탐구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료에서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어떻게 보면 별개의 여정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나는 자아를 도구 삼아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도구인 자아마저 넘어서는 길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특히 심리적으로 좀 힘들 때,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고민될 때 이 구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심리치유는 주로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나 상처를 다루고 현실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자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 그러니까 응급수술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마음 공부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그 자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너머의 더 깊은 의식 상태, 즉 순수의식을 발견함으로써 어떤 근원적인 자유와 평화를 얻으려는 자아 초월의 여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국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단계에 계시고 또 무엇을 추구하시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당장의 어떤 고통을 줄이고 현실에 더 잘 적응하는 힘을 기르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나라는 이 생각의 틀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더 깊은 탐구를 하고 싶으신 건지. 맞습니다. 이 자료는 또 궁극의 행복이 자아 초월에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건 사실 상당히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 그걸 넘어서서 그 자료에서 말하는 순수의식으로서의 자신을 아주 잠깐이라도 경험한다면 그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와우,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 질문을 그냥 마음속에 한번 잠시 품어보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로운 사색이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전생의 영향과 마음가짐이라는 글,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전생하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 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어쩌면 더 현실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는 먼저 직접 경험은 못했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전생의 존재를 믿어보는 마음을 가져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 전생이라는 걸 꼭 이 몸 이전에 살았던 어떤 생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글에 따르면요. 청취자분이 살아오신 그 과거 있잖아요. 네네. 이번 생에 지나온 시간 전체, 그걸 그냥 일종의 전생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과거 자체가 전생일 수 있다고요?
이건 진짜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 네, 좀 신선하죠. 그럼 뭐랄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온 어떤 행동이나 습관 같은 게 지금의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랑 비슷한 걸까요? 아, 네.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도 그런 비유를 쓰잖아요. 네네. 과거, 그러니까 전생에서부터 연습해온 그 마음 씀씀이가 현재, 이 현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요. 마음 씀씀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뭐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고 패턴이나 아니면 뭐 마음가짐, 감정을 다루는 방식,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과거에 만들어진 생각이나 행동 방식이 시간이 지나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연속성. 그렇군요. 연속성. 네. 그래서 이 관점은 뭐랄까, 환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구체적인 방식보다는요. 과거의 내 행동, 내 마음가짐이 지금 여기,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이전 생을 굳이 가정하지 않아도 내 경험 안에서 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는 뭐 업보라던가 윤회 같은 그런 전생 개념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관점을 좀 달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건 그냥 과거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굳이 전생이란 말까지 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글이 전생이란 용어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건 아마도 전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무게감, 상징성, 이런 걸 좀 활용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무게감이요. 네, 그냥 과거 경험이라고 하는 것보다 전생이라고 하면 그 과거의 결과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깊고 좀 본질적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아, 뭔가 피할 수 없는 연결고리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아이고 내 전생 탓이야 하면서 현재의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오히려 바로 이번 생, 내 과거의 행동이랑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딱 마주보게 하는 거죠. 아, 결국은 현재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바꿀 힘이 결국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익숙한 틀을 가져와서 결국은 현재 삶에서의 자기 성찰, 그리고 책임, 이걸 강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핵심은 과거의 행동, 마음가짐이 현재를 만드는 어떤 재료가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료. 네. 어린 시절 경험이 지금의 뭐 성격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과거 전체가 현재 삶의 바탕이 된다는 그런 시각이죠. 그래서 과거를 잘 이해하는 게 현재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글의 원점처럼 아주 먼 과거의 생을 떠올리지 않더라도요. 청취자분 본인의 과거, 그러니까 바로 이번 생애에서 만들어져 온 생각의 습관이나 마음의 경향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전생을 탐구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깊은 성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생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윤회와 해탈의 의미 발췌문을 가지고요. 윤회 그리고 삶은 왜 고통인가 하는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사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도 많고 즐거운데 삶이 왜 고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내주신 글은 바로 그 지점, 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딱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핵심은 그거죠. 삶이 고통인 이유가 뭐 단순히 나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이랑 나쁜 일이 계속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짚어주고 있어요. 네, 그 관점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글에서 말하는 건 그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관념,
일종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아, 분별이요? 네. 글에 나온 예시가 막 좋은데 예를 들어서 A+ 학점을 이건 최고로 좋은 거야 라고 딱 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럼 그 외에는 다 벌 좋은 거거나 아니면 나쁜 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A도 B도 C도 다른 모든 결과가 상대적으로 덜 좋은 것 혹은 심지어 나쁜 것으로 이제 규정돼 버리는 거죠. 내가 기준을 만들므로써 그렇죠. 이렇게 좋고 나쁨의 기준을 내가 딱 세우니까 세상 모든 게 변하잖아요. 늘 변하듯이 우리의 경험도 필연적으로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나쁠 때도 있고 이걸 계속 오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에요. 결국 내가 만든 기준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는 셈이죠. 그 설명이 진짜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아 라고 정하는 순간 그 외의 모든 상태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글이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던져주는데요. 네. 바로 이 좋고 나쁨의 끊임없는 반복,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경험이 계속 순환하는 거, 이것 자체를 윤회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우리가 보통 윤회하면 뭔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대한 순환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족 이런 감정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게 바로 윤회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매일같이 겪는 일이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이 글이 특히나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윤회를 막연하고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의 작용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윤회의 굴레,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길,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해탈. 네. 그 첫걸음은 놀랍게도 바로 이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 판단하는 습관, 이걸 좀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고 해요. 판단을 내려놓는다. 네.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그 일어나는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랄까, 날씨처럼요. 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막 싫어하거나 해가 떴다고 무조건 막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비가 오는구나, 해가 떴구나 하고 그 현상 자체를 그냥 지켜보는 거죠. 거기에 내 판단을 더 씌우지 않고요. 판단 없이 그냥 바라본다. 와,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게 이 반복되는 감정의 고리, 그 윤회의 고리를 끊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 차원에서의 해탈의 시작인 셈이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길이랄까요? 마음 차원에서의 해탈. 네. 그리고 그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궁극적인 해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더 깊은 단계가 있군요. 그렇죠. 그건 바로 내가 이 몸이다 혹은 내가 이 마음이다 라고 여기는 그 생각, 그 관념 자체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네. 이 몸과 마음 역시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이잖아요. 감정도 생각도 계속 변하고 몸도 변하고요. 진짜 나는 어쩌면 그 변화 자체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불변의 어떤 의식 혹은 자각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통찰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생사의 윤회, 즉 태어나고 죽는 이 거대한 흐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와. 몸과 마음이 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하는 어떤 대상임을 알게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요. 나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다. 이게 가져올 변화는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죠. 오늘 이야기 나눈 걸 좀 정리해보면 좋고 나쁨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게 우리 일상적인 마음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면 네, 시작이죠. 그 판단을 하는 주체라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나라는 그 생각마저 내려놓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경지를 의미할까? 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걸 듣는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또 평소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이건 좋아, 저건 싫어 하고 무심코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이네요. 그리고 그 판단 뒤에 숨어있는 나라는 그 생각까지도요. 어쩌면 이 생각의 뿌리를 더듬어 보는 것이 또 다음 탐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은 저희가 전생, 인과, 깨달음이라는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전생,
그리고 인과의 도리라는 꽤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왜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힘든 일이 생길까 뭐 이런 거요. 맞아요. 세상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자료는 그런 혼란함을 바로 이 전생과 인과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딱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불합리함, 뭐 예를 들어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이런 걸 이해하려면 전생과 인과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르면 그냥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게 왜 흥미롭냐면요. 현생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랑 그 결과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시도거든요. 아, 바로바로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의 모습, 뭐 처한 환경 같은 게 전생에 쌓은 공덕이나 혹은 업보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생의 모습이 전생의 성적표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면서도 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전생의 복을 까먹고 있는 거라고 설명해요. 아, 복을 쓰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다음 생에 받을 불행의 씨앗을 또 꾸리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좀 힘들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은 다음 생에 행복 씨앗을 뿌리는 중이라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한 생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여러 생에 걸쳐서 작용한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여러 생애를 쭉 놓고 보면 나름의 원인과 결과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인 거죠. 되게 거대한 관점이네요. 근데 이 자료가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면 이런 전생이나 인과의 도리마저 넘어선다고요? 네, 그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내 몸, 내 마음. 네, 그런 생각에 딱 갇혀 있는 한 이 인과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상태라는 건 그 몸과 마음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과 법칙의 영향 밖에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과 법칙을 초월한다? 그럼 내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결과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 그게 결과가 없다기보다는요. 자료에서는 금강경을 인용하는데 보살은 복덕을 지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요. 복을 지었다는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행위는 하되 그 결과에는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부처님조차도 복 짓는 일은 굉장히 부지런히 하셨다고 강조해요. 이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건 또 왜 그렇죠? 깨달으면 초월한다면서요. 네, 근데 깨달음을 얻거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조차도 복이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인과를 넘어서는 깨달음을 추구하더라도 그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가능하려면 현실적인 기반, 즉 복덕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초월이라는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닦는 현실적인 실천, 즉 선행 사이에 좀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인과를 넘어서기 위해 역설적으로 인과 안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렇군요. 인과를 이해하는 것, 그걸 넘어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선행의 실천,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네요. 자, 그럼 총취자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자료는 결국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부조리함,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틀, 그러니까 전생과 인과라는 틀을 제공해주고요. 동시에 깨달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틀 자체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 넓게 보게 하면서도 궁극적인 자유를 향한 길도 제시한다. 네, 그런 셈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요, 이 자료 말대로 깨달음을 위해서조차 복덕, 즉 선행이 필요하고 또 그 선행의 결과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면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결과나 궁극적인 초월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계속 선을 행할 동기를 찾고 또 그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쵸. 아마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아마 청취자님 각자의 깊은 성찰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건강한 에고와 에고의 초월. 이 주제에 대한 자료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에고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그걸 넘어서는 초월 단계까지. 각 단계에서 뭐가 중요한지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 보면요. 첫 단계가 그거더라고요. 심리 상담 같은 걸 통해서 건강한 수준의 에고를 먼저 딱 만들어야 한다. 네, 만드는 거요. 그러려면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해결 안 된 감정이나 좀 역기능적인 믿음 같은 것들. 이걸 먼저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에고는 그냥 넘어서야 할 대상처럼 얘기하는데 맞아요. 바로 없애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선 오히려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먼저 얘기하니까 그게 좀 특별하죠. 아마 튼튼한 기반 없이는 다음 단계로 가기 어렵다 이런 뜻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탄탄한 발판이 있어야 점프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정확합니다. 그 자료에서 말하는 미해결된 핵심 감정이나 역기능적인 신념 같은 거요. 이게 그냥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초월로 가기 위한 진짜 필수 준비 과정인 거죠. 왜냐면 건강하지 못한 에고, 그러니까 상처 많고 좀 비틀린 자아는 오히려 그 초월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엉뚱한 길로 가거나. 그렇군요. 단순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 훨씬 깊은 그 무의식의 뿌리를 건드려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에고라는 토대를 잘 다졌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에고의 초월, 다른 말로는 아상의 소멸이라고도 하고요. 아상. 네, 아상. 이게 나라는 어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나라는 생각 자체에 너무 갇히지 않는 거. 2단계에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는 내적인 태도. 자신을 너무 내세우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요. 네,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좀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거. 그런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좀 더 실천적인 건데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의식의 몸, 마음과의 탈동일시 연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동일시 연습.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좀 그렇죠. 말 그대로 풀면 의식을 내 몸이나 내 마음하고 똑같다고 여기지 않는 연습이에요. 분리하는 거죠. 의식을 몸이나 마음하고 분리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좋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구름이 막 떠다니잖아요. 네. 그 변화하는 구름이 내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라고 보고 그 구름을 가만히 보고 있는 저 하늘 있죠? 변함없는 하늘. 그 하늘이 바로 내 순수 의식,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하.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 나다. 네. 그러니까 나는 막 왔다가 사라지는 생각이나 감정 덩어리가 아니라 그걸 그저 알아차리고 있는 더 큰 존재, 그 하늘이라는 걸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나는 내 생각이 아니야. 나는 내 감정이 아니야. 이렇게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요. 와, 그 비유 좋네요. 하늘과 구름. 이해가 확 되는데요. 네. 나라는 느낌 자체를 어떤 특정 생각이나 감정 상태에 묶어두지 않으려는 거죠.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자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심리 치유로 에고를 일단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둘째, 안으로는 좀 비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밖으로는 의식을 몸이나 마음과 분리하는 연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에고를 넘어선다. 즉 초월한다. 이런 2단계 여정이네요. 맞습니다. 딱 그 흐름이에요. 자, 이렇게 심리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의식의 확장, 어쩌면 영적인 진화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과정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께는 어떤 성장의 그림으로 다가오시나요? 이 전체 과정을 좀 더 넓게 보면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건 상당히 체계적인 모델이에요. 심리적이면서도 영적인 발달 모델. 네,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먼저 현실에 잘 적응하고 기능하는 안정된 자, 즉 건강한 에고를 만들고 그 다음엔 이게 내 전부는 아니구나 깨닫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더 넓은 의식으로. 에고를 무조건 나쁜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디딤돌 삼아서 더 나아가는 거죠. 여러 심리학이나 영성 전통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숙의 과정으로요. 에고를 발판 삼는다는 관점. 네,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에서 좀 궁금증을 남기는 부분이 있어요. 에고 초월을 위해서 가슴의 길과 마음의 길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아, 그 부분 있었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 두 길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자료에 딱 나와 있진 않지만 보통 이런 맥락에서 가슴의 길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거요. 뭐 치유나 사랑, 연민, 직관 같은 거. 감성적이고 관계적인 접근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 가슴이니까 감정. 네. 그리고 마음의 길은 보통 알아차림, 지혜, 통찰, 분별력 이런 좀 이성적이고 명상적인 접근 그런 걸 뜻할 때가 많죠. 이성적인 접근. 네. 아마 이 자료 저자도 비슷한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 가슴과 마음이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네, 조화롭게 통합돼서 진짜 에고를 넘어서는 초월로 이끌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가슴의 길과 마음의 길.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있잖아요. 건강한 에고를 만들고 그걸 넘어서는 과정. 이 길들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건 각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탐구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심리치료의 아주 근본적인 목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살면서 누구나 힘든 감정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감정들이 제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죠. 네. 우선 이 자료에서 딱 눈에 띄는 점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면 어딘가에 딱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살면서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는데 이 감정들을 잘 해소하지 못하면 이것들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게 그냥 기분 나빴지? 이런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는 정의예요. 아, 그런가요? 네, 비슷한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반복되면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 생깁니다. 신념이요? 감정이 아니라요? 네, 예를 들면 만약에 계속 뭔가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단순히 슬프다 이런 감정을 넘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라거나 사람들은 날 싫어하나 봐 같은 뭐랄까 좀 왜곡된 믿음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나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신념까지 만들어버린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감정이랑 신념이 어디에 자리 잡는다고 했죠? 좀 구체적으로. 바로 무의식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무의식이요? 네. 자료에 보면 무의식에 자리 잡은 이 감정과 신념을 뿌리로 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에요. 이 감정과 신념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왜 빙산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물 밑에 있는 부분처럼. 네네. 딱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평소에는.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이 자료는 그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파괴적인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된다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파괴적인 말과 행동이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좀 잘못된 믿음 같은 것들이 현재 당신이 관계 맺는 방식이나 아니면 말하는 방식,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충분히 인정을 못 받은 경험이 무의식에 깊이 뿌리 내려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막 갈구한다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아예 관계 맺는 걸 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만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내 행동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심리치료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심리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자료가 말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숨겨진 뿌리를 찾아내서 파고들고 그걸 해소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아, 뿌리를 찾아서 해소한다. 네. 심리치료는 이 뿌리를 찾아 파고들어 해소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불편한 증상, 예를 들어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걸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증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려는 시도인 거죠. 와, 뿌리를 뽑는 작업이라니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럼 상담자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하던데요. 네, 여기서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상담자는 정답을 딱 알려주거나 자,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대신에 당신이, 그러니까 내담자분이 스스로 좀 안전하게 자기 내면의 깊숙한 곳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의 뿌리가 되는 감정과 신념을 발견하고 또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좀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지하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조력자 역할. 네, 결국 변화의 주체는 당신 자신인 거고 치료는 그 여정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의 자각과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접근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 전환을 하거나 문제 해결 팁 같은 걸 얻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이해하고 그걸 변화시키는 아주 깊이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과거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그 연결고리를 직접 다루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파괴적인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내면의 깊은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을 주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요, 당신 안에 그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 혹은 좀 왜곡된 신념의 뿌리가 조금씩 해소되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아는 것이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정말 한 번쯤 진지하게 탐구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심리치료의 목표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자기 이해의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